중국 부동산 시장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파자.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우리나라보다도 더 심각한 거는 뭐냐면요. 제가 중국 부동산 디벨로퍼 관련돼서 딱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우리가 언론에서 이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게 나오면 그때부터는 중국이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박종원의 경제한방 KB증권의 박수연 아시아시장 팀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중국 경제가 안 좋다. 심지어 부동산 1위였던 그런 개발회사도 부도가 나네 마네 하는 상황에서 웬걸 또 이 중국 관련 경제 지표들이 개선된 걸로 나타나니까 이게 도대체 중국 경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너무나 궁금한 게 정말 많습니다. 이 KB증권 박수연 아시아 팀장님께 제일 여쭤보고 싶은 거, 중국 경제 이거 도대체 회복세를 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지금? 경제가 이제 바닥을 형성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지표들이 안 좋아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중국을 보다 보면 되게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요. 경제 지표가 우리가 말하는 펀더멘털, 그러니까 기업이익이랑도 연결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좋아지는데요. 주가는 끝을 모르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식시장은 왜 이렇게 안 좋을까? 이 두 개가 역행하는 이유는 뭘까를 보면요. 이 중간의 고리를 연결하는 게 결국은 저는 부동산이라고 봅니다. 부동산이 중국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리스크를 만들고 있는 게 또 부동산인데 모든 지표가 다 좋아지고 있는데요. 부동산 지표만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표들이 올라가는 거 대비해서 부동산이 좀 끌어내리는 역할들을 앞으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부담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표가 도는 건 완전히 시크리컬의 어떤 사이클을 보여서 한번 방향을 잡으면 꾸준히 간다라고 보이는 것들이 좀 비중이 아직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10월 달에 있던 중국의 중추절과 국경절 소비 데이터 같은 거는 괜찮았어요. 좋았는데도 시장이 확인하고 싶은 건 방향성을 확실히 잡아서 부동산 연관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모기지 대출이라든지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방향을 한번 잡으면 바뀌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중국이 앞으로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어라는 근거가 확인이 되어야 이러한 것들이 좀 연결고리가 탄탄해질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실 월가에 있는 투자은행들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중국 경제 좀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막 전망을 하향했다가 이번에 또 3분기 좀 좋게 나왔다고 살짝 나왔다고 또 이 성장률 중국에 대해서 전망을 할 때 또 막 높여놓더라고요. 왜 이렇게 중국에 대한 그 전망 유독 이렇게 다른 나라에 대해서와 달리 오락가락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은가요?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유는 첫 번째는 중국 경제 지표의 투명성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표가 워낙 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것들이 많고요. 대표적으로 아시는 중국의 청년 실업률 갑자기 공개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공개를 안 하는 것도 많고 갑자기 없던 것들이 생기는 것도 많고 이러다 보니 예측 가능성이 좀 낮다라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이 특히나 미국의 연준 같은 기구인 인민은행이 국무원 산하에 있는 기구로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의 경제학자들은 지금 나오는 물가, 고용 이런 것들을 보고 앞으로 향방이 어떻게 바뀔 거야라는 걸 판단하는데 중국은 다소 그렇지 못한 측면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일본이랑 좀 연결되는 포인트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중국의 이 지표들을 3분기 특히나 GDP 나온 걸 잘 뜯어보면요. 조금 의아한 점들이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소매 판매가 제일 좋았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제가 고정자산 투자에서 좀 두 갈래로 나뉘어보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뉴 이코노미, 올드 이코노미 이렇게 나눠서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고정자산 투자를 할 때도 설비 투자가 옛날에 올드 이코노미에서 중요하게 봤던 전력이라든지 그다음에 항만 이런 것들 도로 건설을 했는지 아니면 지금 중국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글로벌 트렌드인 뉴 이코노미에서 예를 들어 통신망 그다음에 이제 AI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을 많이 지었는지 요 두 개를 제가 가장 주목해서 보는데 원래의 트렌드는 뉴 이코노미로 고정 투자가 많이 일어났었어요. 이거는 장기 그림을 보기에도 부합하죠. 중국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근데 최근 들어서 이 뉴 이코노미가 아니라 올드 이코노미가 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지속성이 낮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처럼 올해도 5%를 못 맞추면 성장률, 시진핑 주석이 면이 많이 안 쓸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얘기했던 목표치를 못 맞췄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정책적으로 그냥 5%를 맞추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좀 어거지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것도 어찌 보면 말씀드린 지표와 주식시장에 좀 역행하는 어떤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경제는 정부에서 중국 정부가 부양책 쓰면 경제 좋아지고, 그러니까 한 40년 동안은 대체로 정부의 입김이 굉장히 강력했잖아요. 지금은 정부에서 중국 정부가 그냥 놔둔 게 아니라 온갖 부양책도 쓰고 별짓 다 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잘 안 되고 있단 말이죠. 도대체 어떤 부분이 부족한 건지, 뭔가 회복과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보강을 했어야 하는 건지, 아니 길이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중국이 지금 진퇴양난의 기로에 있는 게 일단은 부채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부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게 구조조정과 재정에 강한 투자는 대치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동시에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는 사실은 재정이 부족합니다.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도 있고요. 근데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던 ODI처럼 밖으로 돈을 계속 쏟아내야 되기 때문에 안으로 쏟을 수 있는 재정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기가 안 좋은 것 대비해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낮아진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 부채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정부도 경기가 봉쇄했던 타격들을 안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가져가면서 회복하는 구간이 최소한 2, 3년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한 2, 3년 정도는 우리가 알던 강하게 밀어붙이는 중국의 그 면모가 나타나기 좀 쉽지 않은 구간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국 관련해서 정말 헷갈리는 게, 이 부동산 개발 업체들 뭐 망한다, 아니다, 뭐 최근에 비구이한 이 한때 중국에서 1위였던 부동산 개발 업체 같은 경우도 이게 디폴트가 났다는 건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로 이 뉴스 자체를, 이게 미국 뉴스였으면 디폴트다 아니다 이게 명확할 텐데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비구이한 같은 이런 업체들, 헝다 지금 어떤 식으로 처리되고 있고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랑 조금 상황을 대입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도 굉장히 큰 기업이 문제가 생기면 산업은행이 일단은 인수를 해서 정상화해서 돌려보내는 과정들을 좀 겪는데요. 중국도 유사한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저는 좀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나서서 이들 기업들을 조금씩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직접, 그래서 자산청산위원회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자산을 어떻게 청산해서 이러한 관련된 채무들을 상환할 건지의 계획들이 계속 구조조정 안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불안하긴 하지만 그 하나하나의 절차에 맞춰서 되고 있다는 건 그래도 불안정한 이런 상황들을 조금씩 진정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중국 부동산 디벨로퍼 관련돼서 딱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유안화 채권, 그리고 부동산 디벨로퍼 중에서 국유기업 이 디폴트가 났다. 이 두 가지를 언론에서 만약에 보시지 않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우리가 언론에서 이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게 나오면 그때부터는 중국이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안에서는 지금 국유 기업들이 나서서 문제를 많이 해결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유안화 채권은 디폴트가 나지 않는다는 신뢰가 상당히 두텁습니다. 누가 나서서? 네, 정부가 나서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신뢰가 무너지면은 네, 상당히 좀 중국의 타격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혹시라도 월스트 케이스로는 이 두 가지를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위안화 채권은 어떻게든 중국 정부가 해결해준다? 위안화 채권은 정부가 나서서 갚아주고 달러 채권은 떼먹고, 이게 되는 겁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이게 상식적으로는 사실 불가능한 게 맞죠. 네. 그래서 FDI가 그렇게 빠르게 유출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달러 채권 디폴트는 상당히 빈도수가 높아질 것 같아요. 완전히 이게 딱 분리한다는 거군요. 네, 아무래도 가지고 있는 자산을 청산했을 때 우선순위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우선순위가 유안화 채권은 당연히 이미 비구이안 전에 헝다가 그렇게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비구이안도 최근의 상황들이 그렇게 전개 중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앞으로 중국 자산을 바라보는 시각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음 놓고 중국에 투자하기가 힘든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돈은 떼먹을 수도 있고 중국 내 부채는 갚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게 중국에 어떻게 마음 놓고 앞으로 투자를 해야 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그래서 채권 투자는 상당히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국채 같은 이런 것들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요. 유동성도 워낙 크고 이렇게 회사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회사채나 그다음에 크레딧물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한때 이제 처음에 비구이안이나 이런 사태가 터졌을 때 당국이 정리하고 국영화시키려는 그림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국영 부동산 개발업체도 문제가 되면서 이 국영 부동산 업체는 또 괜찮냐 이런 또 의문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기업들과 특히나 뭐 국유 기업들이 헝다나 비구이안 같이 이렇게 전면적으로 문제가 된 기업들은 없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국 정부가 특히나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더 입지를 좀 단단히 하려고 한다라는 게 제가 확인이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왜 막연하게 모르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잖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중국은 워낙 기준도 좀 글로벌 스탠다드랑 다르고 여러 가지로 그런 혼란스럽다 보니까 더 좀 무서워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중국 부동산 시장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파자 해서 여러 가지를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중국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나라도 이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보다도 더 심각한 거는 뭐냐면요. 캐시플로우입니다. 뭐냐면 수분양자의 캐시플로우가 굉장히 안 좋아요.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요거 이 세 개 과정에서의 좀 기간이라고 할까요? 최소한 한 2년, 3년 정도는 형성이 되는데 중국은 이 모든 게 한 달 안에 끝납니다. 네. 정말 빠르네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다운 페이먼트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선납금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거를 통상적으로 지역마다 다르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30% 정도 냅니다. 네. 그리고 한 달 내에 이 나머지 70%를 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집을 실제로 저 분양받아 들어가는 기간은 그 다음에 언제 받는 꽤 거예요? 걸리는 거죠. 준공이 최소한 3년에서 5년 걸리니까요. 우리는 건설되는 기간 내내 이렇게 쭉 내는 체제라면 중국은 초반에 다 내버리고 네. 한참 2, 3년 기다려야 된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수분양자 입장에선 너무 리스크를 크게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네, 부동산 디벨로퍼들, 시행사들이 이 돈을 받기 때문에 시행사는 결국 이 돈을 100을 수분양자한테 받아서 결국 시공사한테 위탁을 일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삽을 뜨기도 전에 수분양자한테 주택 건설대금 100%를 받는 거라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라 이 연결고리를 이제 끊어버리려면 중국 정부가 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를 일단 해결하고 그 다음에 정책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시스템을 바꾸려면 먼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러려면 말을 잘 듣는 자와 안 듣는 자가 갈릴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는 아무래도 민영 기업들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더 낼 가능성이 높고 중국 정부가 시스템을 통괄해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기에는 네, 당연히 국유 기업들이 더 유리한 지점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 중국이 그동안 사실은 성장률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부동산을 이렇게 활용해 왔잖아요. 근데 지금의 행태를 보면 뭔가 부동산에 대한 의존도나 이런 비중을 좀 낮춰서 좀 건전하게 중국 경제를 이끌어가고 싶어 하는 모양인데 이 부동산하고 좀 이렇게 이별이 이게 쉽지가 않아 보이거든요. 이게 가능할까요? 쉽진 않지만 지금 하려고 상당히 마음을 강하게 먹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짧은 구간이 아니고 제가 최소한 2, 3년 정도를 말씀드리는 이유도 이 중에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천천히 리스크 관리를 해나가면서 부동산 디벨로퍼 문제를 해결해 나갈 거고 부동산을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면서 이거를 방향을 돌리려고 하는 게 결국은 미국과 지금 기술 패권을 다투고 있는 반도체 그다음에 뭐 AI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중국의 재정이 정말 크게 두 카테고리로 나눈다고 하면 ODI, 해외 동맹국들을 결속을 다지기 위한 투자자금 들어가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보조금 형태로 들어가는 네, 반도체 산업 육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이 중국 경제랑 중장기적으로는 연결되는 포인트가 당연히 있겠지만요. 단기적으로는 좋지 않은 이유가 옛날에 중국은 재정을 주로 어디에 쏟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인프라 투자, 올드 이코노미 쪽에 많이 쏟았는데 이런 것들은 고용 창출의 승수 효과가 높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인력들이 많이 투입되니까요. 그리고 중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직접 소비 보조금을 줘서 내구재를 사게 했기 때문에 이것도 고용 창출 승수 효과가 높은 산업인 거죠. 네, 자동차, 가전 이런 것들. 네. 근데 반도체는 고용 창출 승수 효과가 낮습니다. 네. 근데 중장기 성장을 위해서는 보조금을 재정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단기 경제에는 사실 도움이 덜 되는 건 맞죠. 근데 이 두 가지 구조 조정, 반도체 부양 둘 다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가지고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 중국에서도 이제 해외 투자가 자꾸 줄어드니까 외자 진입 규제 조치 뭐 전면 철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한쪽에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달러 부채 잘 안 갚고 또 거기다가 심지어 지난 7월부터는 반간첩법. 야, 이거 그냥 중국 당국의 자의적인 평가로 야, 너 간첩이야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선 불안한데? 겁먹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좀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지금은 문호를 개방해서 외국계 자금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고 달러 채권도 상환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어느 정도는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일단은 여력이 없고요. 재정적인 여력으로 모두 다 케어를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지금 결국은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나의 입지를 더 공고히 하고 체제를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안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좀 더 시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밖을 돌아보는 게 우선순위로 설정을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일단은 유한한 채무 같은 건 상환하고 외국계 자본 들어오는 거 중요하지만 이들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어찌 보면 그런 게 있죠. 중국도 워낙 외국에서 유학하신 분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 반사회 체제인 것들이 들어오는 게 여기서 더 강화되면 부동산으로 안 그래도 민심이 흉흉한데 지금은 좀 쉽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러한 생각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반간첩법이 사실은 저는 일종의 쇄국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네, 이러한 것들이 지금은 체제의 안정과 중장기 중국의 어떤 불안전한 리스크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실 외자들을 환영한다, 뭐 투자 규제를 철폐한다 이거는 저는 립서비스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네. 또 하나 궁금한 건 이제 아까 반도체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국의 반도체 진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끝날 건지 또 이 화웨이 같은 경우에 갑자기 와 이거 뭐 7란을 만들었네 만에 하니까 생각보다 중국이 잘 따라오는 것 같기도 하네 이런 생각도 들었다가 또 최근에 미국이 AI 관련해서 진짜 모든 반도체 수출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또 강경한 걸 하는 거 보면 야 중국이 투자한다고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들었다가 반도체 어떻게 보십니까? 반도체는 돌파구를 계속해서 중국이 강구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아예 여기서의 유의미한 성과가 없었냐? 그거는 아니긴 해요. 아까 말씀 주신 화웨이의 사례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너무나 놀랍게도 중국 사람들이 화웨이를 정말 지지하고 제품들을 많이 소비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입지를 삼성이나 애플 같은 쪽에 조금씩은 화웨이에 뺏기고 있는 상황은 맞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개가 안 되면서 중국이 화웨이에 집중한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유의미한 성과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예 의미가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문제는 결국에는 여기서의 첨단 기술과 이 기초가 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중국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인가인 거잖아요. 근데 원천 기술은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여러모로 저는 반도체 전문가가 아니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회사에 계시는 반도체 전문가들 아카데믹하게 보시는 분들도 말씀을 나눠보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여기서의 돌파구를 어떻게 찾을 건지는 계속 지켜봐야 되지만 중국은 결코 여기서 또 투자하는 그 어떤 정책의 힘을 늦출 수는 없을 것 같고 거기서의 협력 대상이 우리나라도 계속 집중하고 있는 거지만 결국은 우리나라 같은 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중국이 앞으로 우리나라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당근들을 이제는 채찍이 아니고 제시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내년에는 중요한 선거가 제가 몇 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1월에 대만 총선이 있고요. 그리고 4월에 우리나라 총선도 있죠. 네, 그리고 4, 5월에 인도가 있고 11월에 미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판도가 어떻게 갈릴지를 모르는 상황이라 중국이 우리나라를 조금 더 중국 쪽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우호적인 정책들 지금 뭐
한한령 다 풀렸다고 하는데 아직은 오프라인으로 콘서트 같은 걸 대대적으로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가수들이 가서 하고 있지는 못해요.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물론 단체 관광객은 풀었지만 조금 더 전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어쨌든 중국에서 부동산 시장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경제에서 재롱이 걸리기 시작했는데 부동산 시장과 중국 경제 언제쯤 회복이 가능할까요? 혹시라도 일본처럼 진짜 장기 불황에 빠질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다행히도 중국이 물가가 최근 들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그다음에 생산자 물가 모두 다 추세를 형성해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소비자 물가가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기 때문에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30년의 스토리는 저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고요. 부동산 지표의 반등은 저는 지금 제가 보는 궤적상 과거의 경우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대비해 봤을 때 내년 3월 정도 빠르면 부동산 관련된 지표들이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빠르면 3월, 늦으면 5월 정도로 보고 있고요. 좀 유의미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는 모기지 대출이랑 동행하는 건데요. 거의 가계 중장기 대출이라는 지표입니다. 가계 중장기 대출은 5년 이상인데요. 대부분 모기지랑 같이 움직이고요. 이게 2개월 동안 물론 미미하긴 하지만 2달 연속 반등을 했다는 점에서 이게 먼저 움직이면 그다음에 뭐가 움직이냐면 거래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투자가 움직이기 때문에 순서의 가장 앞단에 있는 것이 움직였다는 점에서 내년 3월 정도는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중국의 부동산 시장 그리고 경제 상황을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KB증권 박수연 아시아시장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종원의 경제한방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